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헐레벌떡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찾아오게 되었어요. 사실 시간은 조금 지난 일이기는 하나 저에게는 아직 어제처럼 생생한 일이라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라 제가 마음 정리하는 데에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이야기라 심호흡부터 차분하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진정을 해보려고 해도 그때만 생각하면 무슨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가슴이 콩닥콩닥 뛰니 이게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인가 싶기도 하네요. 얼마나 큰 사건이길래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나요? 궁금하시죠? 재차 없이 바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니까 끝까지 한 글자도, 상황도, 시기도 놓치지 말고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30대 중반의 여성이고 사건이 일어나던 시기에 저는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은 미성숙한 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기에 있던 시기였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편의점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만화책방도 해보시고 비디오 대여점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해보셨어요.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오고 가며 생필품을 팔 수 있는 슈퍼를 운영하시다가 편의점이라는 게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편의점으로 직종을 바꾸셨습니다. 한마디로 동네 슈퍼를 하다가 대기업의 맛을 보고 편의점으로 전환을 하시게 된 경우죠. 나름 자리가 괜찮기도 하고 편의점이라는 자체의 상품들도 있고 그 당시에는 슈퍼보다 편의점이 훨씬 깨끗한 이미지였기에 저의 가족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만큼은 버셨어요.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따로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고 돌아가시면서 편의점을 돌보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그만큼 남는 돈이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저랑 동생은 늘 서로를 챙기며 돈독한 우애를 다지며 자랐어요. 지금은 워낙 편의점이 많기도 하고 상품 자체가 잘 나오니까 다들 당연시하게 생각하지만 그때만 해도 편의점이 많지 않아서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의 평생 직장이자 자랑거리인 편의점. 저와 제 동생을 대학까지 졸업시킨 든든한 삶의 기반이었으니까요. IMF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했지만 그래도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던 게 더 가슴 따뜻했어요. 혼자 쉬기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함께하던 일상이 저에게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죠.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설렜죠. 저는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 중 하나를 맞이했답니다. 할머니들께서도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 얼마나 설레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함께 일하며 헤아릴 수 없이도 많은 날들을 보낸 저희 부모님의 애정을 따라 저도 제가 속한 가정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힘들게 살아온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앞으로도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제 소망이에요. 했지만 평일에 두 분이서만 운영을 하니 피로도가 심하셨거든요. 나이가 하나를 먹어가면서 점점 체력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여서 방학만큼은 제가 부모님의 일을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평일 오후 타임에 부모님께 산책이라도 하실 수 있게 제가 도맡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알게 된 손님이 바로 저희 남편이랍니다. 남편이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들렀다가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 글쎄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듣는 저도 민망한 이야기긴 합니다. 2달을 매일 같이 거르는 일 없이 편의점에 들렀는데 제가 대학원으로 복귀를 하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남편 마음에 조바심이 나게 된 거죠. 일을 하고 계시던 저희 부모님께 여기서 일하던 알바생 누구냐, 어디 갔냐?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제가 부모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뒤로는 진짜 무슨 미저리처럼 저희 부모님께 조르고 졸라서 제 연락처를 알아냈고 바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제가 좀 이상해 보였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덥석 좋다고 만나보겠다고 연락처를 넘긴 저희 부모님께도 조금 화를 냈죠. 거기다가 저에게 처음으로 한 인사가 뭐였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였어요. 누가 봐도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냥 처음에는 대꾸도 설렁설렁하고 피하기 박하는데 자꾸 연락을 해보니까 은근히 세심한 모습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저도 연구실 일이 바빴고 당시에 남편도 신입사원이나 마찬가지라서 회사에 적응을 하느라 바쁜 시기였어요. 매일 같이 저에게 날씨를 알려주고 밥 먹었는지 꼬박꼬박 챙겨주고 하는 모습에 저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대충 1년 정도 연락을 이어가다가 편한 사이로 만나게 되었는데 알면 알수록 진국이고 이 남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서로의 마음을 활짝 열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즘 저도 기업 연구실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도 회사 생활이 완벽하게 적응을 하게 되었고요. 3년이라는 시간을 알차게 연애를 하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저희는 결혼식 준비를 서두르지 않고 정말 하나하나 저희의 손으로 그리고 써내면서 만들어 가기로 했어요. 주위에서 하는 거 보니까 다들 도장 찍어내듯이 결혼식을 올리는데 저희는 한 번뿐인 결혼식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싶었고 그 부분은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프로포즈도 받았으니 당연히 수준으로 양가의 인사를 드리러 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남편이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오후 타임 편의점을 모조리 맡겨놓으시고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음식을 차려놓으셨어요. 예비사회가 방문하는 날이라고 시장에 가서 충실한 쌈타까지 잡아다가 백숙을 뭉근하게 끓여놓으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비사위랑 무조건 술을 한 잔 꼭 해봐야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평소에 너무너무 아껴서 잘 꺼내지도 않는 담금주까지 꺼내서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상다리를 확인하고서는 놀래서 현관문을 밟자마자 저희 부모님께 넙촉, 절부터 하더라고요. 그런 우린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부모님은 끈기하다는 기가 막힌 놈이라며 저희 남편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마음에 든다고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했을 때만 해도 정말 미친놈인가 싶어서 죽어도 안 된다고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우리 집안 사람이 되는구먼. 이게 다 장모님께서 오작교 해주신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평생을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거울걸 웃으시면서 남편의 등을 토닝이며 앞으로 우리 딸에 잘 부탁한다고 하시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거하게 저녁도 먹고 술도 한 잔씩 오고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술을 마시지 않아서 그런지 남편이 술을 마시는 걸 처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실버릇이 어떤가 꼭 봐야겠다 할 정도로 궁금했는데 술 예절도 정말 잘 배운 티가 팍팍 났습니다. 넙죽넙죽 잘 받아 마시면서도 자세 한번 흐트러뜨리지 않고 꿋꿋하게 앉아서 얌전히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잔소리가 좀 있는 타입이셔서 그런지 친구도 하고 했는데 대답도 잘하고 잘 듣고 하는 모습이 어쩜 그렇게 예뻐 보이던지. 그래 내가 사람 하나는 정말 진국으로 잘 골랐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괜찮은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고 얼큰하게 추기가 올라오자 그때부터 남편이 저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가정사를 힘들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시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친어머니가 아닌 새어머니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때 지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시아버지가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남편을 키운 것이라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시아버지가 아무리 애지중지 보살핀다고 해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던 나이였고 건너 알게 된 여자와 부랴부랴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남편이 막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의 일인데 남편은 새어머니가 생긴 것이 그냥 기쁘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시아버지는 배를 타면서 어업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남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시골 마을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서 어업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자 시아버지는 각고의 고심 끝에 어업을 그만두고
배를 판 돈으로 식당을 차리게 되었대요. 재혼한 새어머니의 손맛이 좋았던 건지 뭔지 식당이 엄청나게 잘 되어서요. 체인점도 두세 개나 내게 되고 큰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니까 인수를 하겠다고 나서는 조금 큰 규모의 식품업체가 나타나서 권리금도 넉넉하게 받아 챙기면서 모든 사업을 팔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서울에 당시 꼬마 빌딩이라고 칭하는 작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또 동네 땅값이 오르고 개발까지 되면서 호재가 겹치게 된 거죠. 어릴 때는 고생을 하면서 자랐을지 몰라도 시어머니랑 재혼을 한 이후에 재산이 늘어나고 서울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거라고 눈물까지 훌쩍이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한테는 친어머니보다 더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랐다 싶어서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저희 아버지 또한 남편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신이 나서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둘 다 동시에 기절해 뻗어버렸어요. 엄마가 혀를 끌끌 차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느려서 이불을 봐주는 걸 보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날 속 풀고 가야 한다면서 엄마가 직접 끓인 해장국까지 먹고 나서야 앞으로 잘해보자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남편을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저에게 본인과 결혼을 결심해 주어서 고매다면서 몇 번이나 제 손을 잡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에 저도 시댁에서 연락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고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는 긴장감과 알 수 없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원래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걸리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은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며칠을 기다린 뒤에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도착하게 되었고 저에게 식당 주소와 시간을 알려주시길래 준비를 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히도 남편이랑 같이 나오라는 소리인 줄 알고 남편이랑 같이 나갔는데 제가 생각한 분위기랑 사뭇 다르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룸으로 안내를 받고 남편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시아버지는 없고 시어머니만 덜렁 앉아 계신 게 아니겠어요. 남편도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당황을 한 듯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엄마만 혼자 계세요? 같이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버지 일이 있으셨나? 웬일로 따로 움직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보더니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일부러 우리 아들이랑 같이 왔니? 나는 우리 며느리들 아이만 따로 볼 생각이었는데 내가 전달하는데 실수가 있었나 보다. 같이 왔으니 뭐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가 저에게만 따로 연락을 해서 보자고 한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남편은 이미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린 뒤였으니까 당연히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근데 저만 나오라고 했다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에 찝찝함으로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실표정이 살짝 굳어지니까 시어머니를 향해서 농담조로 너스레를 떨며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엄마. 너 없는 사이에 며느리 기강이라도 잡아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엄마도 우리 와이프 예뻐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 아들,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서운하지. 우리 아들을 엄마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가 뭐 시집살이를 시키겠니? 그저 따로 한번 보는 게 고부간의 사이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그랬던 거야? 아유, 어서 안 드려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말이랑 따로 놀기 시작했죠. 분명 고부간의 사회를 돈독하게 다지기 위해서 저를 불러냈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식사가 차려진 이후에 정말 저랑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으시고 말을 아끼면서 밥만 드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 자리가 갑자기 가시방석에 앉은 것 마냥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 맛있는 음식이지만 맛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아버려서 그런 건지 시어머니와 남편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더욱 뻘쭘하게만 느껴졌어요. 제 뻘쭘함과는 무관하게도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둘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를 진짜 잘 따르긴 했던 건지 사이가 꽤 굴면서 이 반찬 저 반찬 골고루 시어머니를 챙겨주는데 애교 많은 아들로 컸구나 싶어서 많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시선이 과하게 느껴진 건지 뭔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의기양양한 얼굴로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아들이 나만 챙겨주니까 질투가 나서 미치겠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애교쟁이를 잘한 게 다 누구 덕이게 내가 하나하나 가르친 거야? 너는 참 좋겠다. 내가 다 가르쳐준 아들만 쏙 데려가서 살면 돼. 너 하는 일이 뭐라고 했지? 연구원, 저한테 핀잔이라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직업 이야기로 넘어가니까 제가 차마 앞에 말에 반박을 할 시간이 없더라. 그러더군요. 시어머니가 은근히 비꼬아대며 말씀을 돌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짚었다가는 싸우자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지금은 기업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미간에 살짝 찌푸리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뭐, 직업은 그나마 좀 나아졌네. 직업까지도 별 볼 일 없었으면 내 속이 아주 시커멓게 탈 뻔했는데 말이야.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제 눈에 빤히 보시며 저에게 하는 말이라고 경고라도 하는 듯이 본인이 갑자기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하셨어요. 네,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나. 네,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싶어서 답답한데 어떻게 우리 아들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 집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한 게 뭐가 문제라도 있을까요? 자기, 그날 뭐 먹고 탈난 거 있어? 제가 남편에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었냐며 물어보자 남편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무슨 뜻으로 그 말을 꺼낸 건지 의중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쳐다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면서 정말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솔직히 너 완전 땡 잡은 거 아니니? 우리 재산도 다 물려받을 건데 어머,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부모님 재산 탐낸 적 있어?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 거 아니고 그날 정말 잘 얻어먹었어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 하나하나 정성스레 차려주셨는데 입만 해도 딱 맞았고 넌 시끄러워. 어디 퇴 먹지도 못한 상처를 받아놓고 또 제 마누라 편드는 거 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각이 깊고 배려심이 넘친다. 그러니 너도 우리 아들한테 반했겠지. 아무튼 내가 아주 그날 속이 상해서 눈물을 얼마나 찍어냈는지 몰라.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건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어떤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는 이렇게 고급진 곳에서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밥을 사주는데 우리 아들은 그거 몇 개 얻어먹고 왔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상해서 그렇지.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건데 말이야. 아휴, 내가 뭘 더 바라겠니? 고작 구멍가게 운영하는 집인데 자꾸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편의점을 가지고 구멍가게라고 운운하시니까 저도 무시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제 표정이 점점 사라지고 젓가락으로 밥알을 새는 것처럼 억지로 입에 쑤셔놓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더 눈치를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요.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울컥 쏟아질 것 같이 코끝이 찡해졌지만 인사를 드리러 온 자리에서 추태를 보일 수 없어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면서 마음을 갈무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남편이 눈치를 채고는 가운데서 중재를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남편이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제 편을 들어주니까 남편에게 점점 더 큰 신뢰가 쌓이게 되었고 이 남자를 믿고 결혼을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시어머니 마주쳐봐야 살면서 얼마나 보겠냐 하는 안일한 마음도 없다고 할 수 없었죠. 1년에 끽해봐요. 생신, 어버이날, 명절 정도가 끝 아니겠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도 일이 바쁜 사람이니까 평일에는 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였기에 별 걱정 없이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 역시 저의 지나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다들 아시죠?
드레스도 고르고 메이크업 샵도 그러고 한복도 고르고 웨딩홀에 청첩장까지.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남편과 둘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뭐 하나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간섭을 해야 되고 참견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무슨 소리까지 했는 줄 아세요? 구멍가게를 운영해서 그런 건지 보는 눈이 촌스럽고 별로라고 대놓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레스 투어를 다닐 때 머메이드 드레스라고 몸매가 부각되는 딱 달라붙는 드레스를 골랐더니 천박하게 어떤 신부가 몸매를 드러내냐고 하더라고요. 성스러워야 할 결혼식에 누가 이렇게 몸매가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해? 어디 몸매 자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천박해 보인다. 이거 빼라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펑퍼짐해서 오히려 뚱뚱해 보이는 벨라인 드레스를 저에게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꼭 머메이드 형식의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물쭈물하고 있었죠. 왜 일러가 있어요? 그 여자가 제 생명은 아니잖아. 표정을 보고 드레스샵 직원들까지도 한마음 한뜻으로 시어머니에게 머메이드 드레스가 저에게 더 잘 어울리고 고급스러워 보인다며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딱 잘라서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며느리가 남들 앞에서 몸매 자랑하는 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고 치우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우겨서 입은 벨라인 드레스는 맞을 절을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임산부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 입어보았던 드레스가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입었다가는 속도 위반했다고 소문나겠어요. 사실 제 말에 시어머니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았지만 본인 고집을 끝까지 우기고 싶었는지 핀잔을 더 주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거 입으면 회사에 보이고 예쁘던데 집안의 급이 달라서 그런 건가? 정작 고급진 건 뭔지도 못 알아보고 아니네. 마음대로 해. 드레스 투어는 제 고집대로 했다고 치지만 메이크업 샵을 고를 때는 더 황당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샵으로 이미 다 골라놨는데 시어머니가 또 트집을 잡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서도 신부 화장을 한다면서 자기가 원하는 샵으로 가자고 저에게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른 샵은 너무 젊은이들 취향에 맞춰져 있어서 본인 화장이랑은 안 어울린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의 갈매기 눈썹을 보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돌아버릴 것 같은 일은 한복을 고를 때도 있었는데 원래 신랑 측 혼주 한복은 푸른색 계열, 신부 측은 붉은색 계열로 입는 게 정석 아니겠어요? 나한테 어울리는 색이 꽃분홍색인데 도대체 신랑 착 한복은 푸른색으로 입어야 한다고 누가 정한 거니? 나도 분홍색으로 화사하게 입고 싶구만. 내가 퍼런 거 입으면 얼굴색이 칙칙하게 죽어서 안 어울린다 이거야? 그러지 말고 둘 다 붉은색으로 입는 건 어떨까 싶은데 한복 대여점에서도 그렇게 한 쌍은 빌려주기 어렵다고 딱 잘라 말을 하니 시어머니가 또 궁시렁거리면서 푸른색 한복을 입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시어머니는 피부가 하얀 편이 아니라서 꽃분홍색을 입으면 불타는 고구마 같거든요. 푸른색 입는 게 훨씬 잘 어울리셨어요. 마지막으로 청첩장을 고를 때 아주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저희는 심플하고 레이스가 달린 디자인으로 골랐는데 시어머니가 어디서 찾았는지 모를 원한 그림이 그려진 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요즘은 심플하게 이렇게 레이스 달린 걸로 해서 딱 아이보리 톤으로 맞추는 게 예뻐요. 이거 유행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색깔 들어간 거 촌스러운 것 같아요. 얘가 정말 보는 언니라고는 발끝에 달렸나? 원래 이런 색깔이 들어가야 오래오래 무병장 사는 거야? 거기다가 이 원앙이 얼마나 인꼬 부부를 뜻하는 건데 하나하나 얘도 어르신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너 그런 거 하나 배우질 못했으니 내가 답답해 죽지 죽어. 이렇게 하나하나 간섭하고 참견하실 거면 그냥 어머님이 골라주시고 정해주시는 대로 할게요. 저 오늘부터 드레스니 메이크업 샵이니 뭐니 안 고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결혼식 날까지 다 준비해 주시면 저는 그냥 신부 입장만 할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조금 강력한 말투로 부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하지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제가 입을 대빨 뽑아내고 말을 하니까지도 삐져가지고서는 알아서 하라고 화를 내며 사라지셨어요. 진짜 제가 오죽하면 남편이랑 결혼을 하는 건지 시어머니랑 결혼을 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다니까요. 대강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고 나서 드디어 미루고 미뤄왔던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조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아버지가 해외에 골프를 치러 다니는 시즌이었던 데다가 저희 부모님도 편의점 일이 많이 바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좀 뒤바뀌기는 했지만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상당히 긴장하시면서 신경 써서 준비를 하시고 나가셨었는데 그때가 양가 부모님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을 했던 대로 일부러 고급진 한정식을 예약해서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먼저 도착을 해서 앉아 있었고 뒤늦게 시댁 식구들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내부를 한번 쓱 둘러보시더니 저를 향해서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면서 앉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에는 그래, 내가 하는 말에 허투루 듣진 않았구나 하는 승리자의 느낌이 만연하게 들어있었어요. 다들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한마디씩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만 하면 알아듣긴 하는구나. 이번에도 썸타기라도 찾겠다 하면 어쩌나 했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 집안이랑 급이 맞지요. 앞으로도 회식할 일이 있으면 이런 데서 대접하는 게 좋겠구나. 그 말에 저희 부모님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남편을 대접했던 일을 운운하는 게 티가 났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으로서는 최선의 대접을 한 것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니 어쩔 줄 모르셨겠죠. 아이고, 그래도 취향에 맞으신다니 다행이네요. 저희 딸이 고심해서 고른 티가 제법 나는 모양입니다. 그러게요. 솔직히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첫인사 드리러 간 날 집에서 밥을 먹었다고 해서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리고 무슨 그런 독한 소리를 먹이셨대요. 다음 날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던지. 제가 혹시 저가 살이라도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제가 살이라니요. 전혀 그럴 만 없습니다. 자네도 취한 것 같았으면 그만 먹지 그랬나? 괜히 부모님 걱정시키게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만큼만 마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이 워낙 많으셔서 그러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장인어른과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보여지긴 뭘 보여준다는 소리를 하니 앞으로는 그렇게 술 마실 생각도 하지 마. 다음 날까지 어찌나 술 냄새가 나던지. 아휴. 차라리 좋은 술이라면 모를까 담금주였다면서요. 역시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가 솔직히 마음에 쏙 들진 않네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구멍가게라니요. 저희가 편의점 운영하면서 두 딸 모두 대학도 보내고 번듯한 직장도 가질 수 있게 공부시켰습니다.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저희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건물까지 물려주고요. 갈 생각인데 뭐 며느리한테 편의점이라도 물려주시게요? 솔직히 저희 집안이랑 급 차이나 하는 건 맞죠? 조물주위에 건물주라고 하는 마당에 편의점 운영하는 집이랑 사돈 맺는 게 이 말이나 되나요? 제가 쪽팔려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오늘 같이 좋은 자리에서 얼굴 붉히지 말아요. 나는 보자 하니까 아주 꽉 잡혀서 하는구나 편들 걸 들어야지. 아유, 솔직히 그렇잖아. 편의점 운영하는 게 처음 거, 천민이나 다름없지. 옛날도 따지면 보부상 같은 거 아니겠어?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어마어 같아서 결혼 부르고 싶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희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미 준비를 다 마쳤는데 결혼을 모르고 싶다고 말씀하시니 예전으로 따지면 그 양반집이랑 백정집이랑 사돈 맺는 게 가장 기나 했겠습니까? 연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제가 넘어가는 거지? 편의점 올려받는다고 했으면 그만두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콧물주가 될 몸인데 솔직히 돈 노리고 결혼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말에 남편이 엄마 하면서 시모를 잽싸게 부르는데
분명히 장사하시면서 한 성과에 단단하게 가지게 되신 저희 엄마께서 뒤집어 엎을만 한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저를 이 집에 시집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건가 하고 슬쩍 바라보니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단단히 고정하신 채 고개를 갸웃거리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슬쩍 엄마를 쳐다보았다. 눈을 가늘게 뜨시며 속삭이듯 내게 말씀하셨다. 네 시모 말이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어딜 써본 기억이 안 나니 내가 그 얼굴이 다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봤었지? 분명 아는 얼굴인데. 엄마는 상황을 모르고 계속해서 시어머니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 언성이 오가는지조차 모르면서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시어머니 얼굴에만 마음을 빚고 있었다. 뭔가에 휩쓸린 사람처럼. 이것이 이상했다. 우리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분통을 먹어 울그락불그락하고 계셨다. 정말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을 정도로 본뜩했다. 그 와중에 시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시어머니한테 가만히 좀 있으라고 소리를 치시는데 상견례 자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속상하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양가 부모님을 말리면서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죠. 정말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가 왼수를 보이는데 결혼 생활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결국에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시원하게 하시면서 자리를 어떻게든 좋게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이 좋은 자리에서 뭐 하는 짓이야. 조선시대도 아니고. 급이란 게 어딨어. 그렇게 따지면 다나도 벤이라면서 돈 모은 사람이야. 그럼 내가 하고는 까마득 잊어버리고 지금 건물 하나 가지고 편안하게 산다고 고생했던 과거를 다 지워 사람이 뭐 이렇게 우묘하게 굴어? 아니요. 그냥 제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제 와서 결혼을 반대하겠어요? 어쩌겠어요. 애들이 좋다면 하는 거지? 제 사람이 엄정절이라는 말은 다 해놓고 뭘 발뺌을 해.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좋은 이야기가 오가고 정겹게 식사를 하겠어? 사돈 어르신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집사람 다 안다니 단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나오자 우리 부모님도 한꺼풀 화가 나셨던 게 누그러진 게 눈에 보였고요. 별다른 소리 없이 다음에 다시 자리를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고 들리지 않은 듯 궁시렁거리셨지만 남편까지도 시어머니를 쏘아보니까 별말 못하더라고요. 끝까지 본인 가족만 귀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날 집에 수학 없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시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어느 정도 화가 누그러진 것처럼 보였어요. 저에게 시집살이를 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셨지만 사실 시집살이에 대한 대처를 제가 미리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때그때 현명하게 따지고 듣는 수밖에 없겠거니 하고 사는 거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계속 나사나 빠진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시어머니가 낯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집에 와서도 그 생각이 멈추질 않았는지요.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소리를 내시면서 기억이 났다는 듯 집 밖으로 뛰쳐나가길래 저는 순간 엄마가 무슨 귀신에게 홀리기라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상견례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피곤함이 몰려와서 엄마를 차마 따라갈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집에서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엄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슨 종이 뭉치를 막 들고 오더니 종이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싶어서 옆에 붙어서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죠. 그 종이 뭉치는 바로 공개수배 전단지입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편의점을 운영하시기 전에 이것저것 하시다가 슈퍼를 오랜 시간 운영했다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TV에서도 그렇고 곳곳에 공개수배 전단지 같은 게 붙어 있었던 게 당연하던 시절이었어요.
경찰서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 일부러 보란 듯이 공개수배 전단지를 붙여놓곤 했었는데 저희 슈퍼에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경찰이 부탁을 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익숙해져야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공개수배 전단지를 슈퍼 문 앞에 붙여달라고 해요. 엄마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는 마음으로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겠다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매번 문 앞에 공개수배 전단지를 붙여놓으셨어요. 새 전단지가 나오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떼어버리고 새 걸로 교체를 하셨었는데 그 전 전단지들을 버리지 않고 혹시 몰라 하나하나 모아두셨던 거죠. 편의점으로 바꾸시고 나서도 범인을 잡는데 도움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 하시면서 그 전단지들이 버리지 않고 전부 모아두셨던 겁니다. 정말 집중력을 끝까지 끌어올린 사람처럼 하나하나 얼굴을 확인하는데 저는 영문을 몰라서 그런 엄마를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찾았다 하는 소리와 함께 저에게 갑자기 전단지를 들이미는데 그 맨 밑에 젊었을 시절의 얼굴이긴 한데 낯이 익은 사람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름이 다른 이름 했지만 얼굴이 우리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그 전단지가 아주 오래된 전단지이기도 했고 배프가 되었을 당시에 사기를 쳤던 게 아니라 더 훨씬 과거에 사기를 쳤던 사건에 대한 수배지였어요. 한마디로 시모가 아주 어린 시절에 자기를 치고 도망을 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수배범이 10년간 잡히지 않아서 공개수배로 수사가 전환이 되고 수배지가 이리저리 붙은 것이었어요. 원래 공개수배를 내리려고 하면 안 잡힌 지 몇 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지. 뭐예요? 특히 자법 같은 건 더욱 기간이 길게 설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정리를 하자면 시어머니가 자기를 쳤는데 몇 년이나 잡히지가 않아서 공개수배로 명단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사이에 시아버지랑 재혼을 한 거죠. 남해에서요. 약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싹싹 맞춰지는데 시어머니가 사기를 치고 도망간 동네에서 우연히 시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주민등록증이 지금처럼 카드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종이로 만들어서 손으로 쓰는 거라. 신분 세탁하기가 훨씬 쉬웠을 거야. 남의 주민등록증에다가 사진만 갈아치우면 쓸 수 있었으니까 이름 몰래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이런 사기꾼이었을 줄이야. 아이고, 이를 어쩌냐. 이르러 어째? 아니, 아무리 그래도 공개수배까지 됐던 사람이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있나. 여지껏 숨어 산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살았는데 당당하게 살아서 더 안 잡힌 거 아닐까? 다시 한번 자세히 봐봐라. 얘 맞지? 이 사람이네. 어머니 맞잖아. 내가 어쩐지 아무리 봐도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 어머, 웬일이야? 진짜 사기 13범이 말이 되니. 제 눈으로 확인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영 믿기지가 않아서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어릴 때 부모님하고 찍은 사진이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남편이 앨범 한가득 있다고 말을 하길래 아무렇지 않게 어릴 때 사진이 너무 궁금하니까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이 별 의심 없이 저에게 초등학교 시절에 찍은 사진을 보내주는데 정말 엄마랑 저랑 둘 다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갈매기 눈썹이 진하게 그려진 그 얼굴은 숲의 전단에 있는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실화냐 하고 저도 몇 번이나 되물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수배범이었던 거죠. 저희가 경악을 하고 있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다음 주에 다시 식사를 하자고 약속을 잡자고 하더라고요. 저랑 엄마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죠.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을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기다렸고 약속 당일에 전단지를 챙겨서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도착하니 이번에는 식사 중이던 가족들이 놀라며 안정을 찾아야 할 때 엄마는 무심코 터놓은 말을 후회하며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말을 하기보다는 서로에게 경청하고 이해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급을 의논하기 전에 본인 과거부터 돌아봤어야지.
우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남의 등 처먹고 도망가서 숨어 살던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더니 눈을 파르르 떨더라. 시아버지가 지게 무슨 소리냐는 얼굴로 전단지를 낚아채서 확인을 하더니 시어머니에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더라.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남편도 충격을 받았는지 전단지를 몇 번이나 확인하더라. 내가 혹시 몰라서 숲에 전단지들을 모아놔 깨망정이지. 아, 도대체 몇 년을 숨어 산 거야? 적어도 30년을 숨어 산 거 아니야? 이런 사기꾼 집안이랑 어찌 오늘 맺겠어요? 라며 정말 시아버지랑 남편이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표독스러운 얼굴로 저와 친정엄마를 쳐다보더라고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음침한 사람들이라면서 이걸 어디서 구했냐고? 조작한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아무도 안 믿었죠. 몇십 년이 지난 종이가 얼마나 빚이 바라겠어요? 그렇게 낡은 흔적을 일부러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으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발밑에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내가 과거에 아무것도 모를 때, 철없을 때 저절로 어떤 일이냐? 나 지금은 과거 청산 다 하고 우리 아들 키우면서 회개도 했어. 내가 그동안 문제없이 조용히 당신 내주하면서 살았던 거 잘 알잖아. 아니 나 아니었으면 식당 운영했겠어? 건물 살 수는 있었겠냐고? 그럼 지금 정과 13범이라는 게 사실이라는 소리야? 아이 도대체 이 젊은 시절의 13범이면 얼마나 어릴 때부터 빵에 들락날락한 거야? 그러더니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당장 경찰에 부르라고 소리를 치는데 시어머니가 울면서 경찰은 부리지 말아달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남편은 허망한 얼굴로 배신감을 참지 못하며 경찰을 불렀고 정말 금방 경찰이 도착을 했어요. 저희가 준비해간 숲의 전단지를 확인하고 시어머니의 본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더니 지문검사를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경찰들이 대단하죠. 그 오래된 사건을 까먹지도 않고 다 등록해 놓고 있다니. 30년이 지난 수배범인데도 바로 확인 절차를 마치더니 하루 만에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수감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제발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렸다는데 시아버지는 변호사는커녕 당당하게 이혼소장부터 들이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여태 숨어 살고 죄를 뉘우치지 않은 점이 죄질이 더욱 나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이후에 교도소 면회 한 번 가지 않았고 교도소에서 날아오는 시어머니의 편지까지 전부 싹 반송해버리더라고요. 이혼 소송은 당연히 물 흐르듯 잘 흘러가서 처리가 끝났고요. 저랑 남편은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식을 올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결혼식을 미루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저희 부모님이 결사 반대를 하시면서 결혼식을 미룰 일이 뭐가 있겠냐고 하셔서 어영부영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첫 단추가 이상하게 끼워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랑 남편은 서로 믿고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결혼한 지 2년이 흘렀어요. 제가 이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정말 좋은 분을 만나 재혼을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과거의 상처들이 청산된 느낌이어서 제 마음도 털어내보려고 올립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충격을 많이 받아 외롭게 집에만 계시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버지를 모셔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취미생활도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해 난을 키우는 모임에 보내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좋은 분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가족들끼리 함께한 혼인식도 올렸어요. 우리 부부도 그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서로 의지하여 잘 이겨냈고 이제는 조금씩 아이를 갖는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편의점을 운영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시고요. 아버지는 만일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건물을 저희에게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된 그 여자는 아직 나오려면 몇 년 더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죄를 짓고 살면 언젠가는 그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죄짓고 살지 않기를 바라며 두 번 다시 우리 가족과 마주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